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네. 이제 3월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2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남북 정상회담 일자가 나왔네요. 네, 날짜가 나왔어요.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27일이에요? 금요일. 네, 오늘 맞군요. 4월 27일이고요. 네. 이 정상회담 앞서서 4월 중에 몇 차례 실무회담, 또 필요하면 고위급 회담도 다시 열기로 그래요? 합의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 반장,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 의견인데요. 일단 그래서 검찰은 그 두 번째 피해자 연구소 직원 A 씨의 그 고소 내용을 포함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 금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보도 관련 회담도 열리니까요. 취재의 자유가 좀 많이 허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혜원 반장 좀 파견 좀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알았어요. 네, 추진해 볼게요. 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어쨌든 날짜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의제잖아요, 의제. 뭘 논의할 건가. 그러니까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 그 의제까지 논의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이 강조하고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가 앞으로 비중 있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오늘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요. 짚어볼 부분이 많으니까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은 오늘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듯이요.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오늘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1차 구속기한이 모레 끝나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10일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검찰은 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다만 비공개로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장 오늘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아마 언론에 공개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영장 심사는 유지돼야 하고 경찰이 구속 절차에 개입하는 거는 좀 센 얘기를 했어요. 식민지의 잔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사찰에 불과하다.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최대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하고 경찰 사이에서는요. 다만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저희가 보통 이제 공수처라고 부르잖아요.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겠다.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좀 전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경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는데 그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고위급 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세월호 7시간 수사 후폭풍,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등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오늘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4월 27일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 정상갓 한라인 설치 등 실무 조치를 위한 후속 접촉도 함께 논의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성사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국가 원수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건넜던 2007년 정상회담. 그리고 11년 만에
우리 땅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이 합의한 데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후속 실무회담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에 만나서 의전, 병호 문제를 논의하고 통신 등 기타 논의를 위한 회담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4월 중 추가 고위급 회담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합의는 정상회담 예비대화 차원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측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으로 향했습니다. 어저께 수고했습니다. 다행히 내려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그래야지.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북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과 이선권 위원장은 이미 1차 고위급 회담 때 파트너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김여정 특사 방한 때 함께 내려와 서울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간 언론에 소개됐던 이 위원장의 스타일은 강경, 직설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좀 정이 든 걸까요? 오늘 만남 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서도 아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남측 대표단 성원들이 제가 표정을 좀 봤습니다. 이 전명군 장관 선생, 천혜성 대표 선생 다 이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았습니다. 북남 순회상봉을 위한 준비 회담에 참가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기여하는 그런 성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마음에서 표정이 밝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동시에 첫술이 배가 부르려 하는 그런 초심 다시 한번 오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표정을 보고 오늘 회담 또 이렇게 전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미리 다 들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딱 79일 전 은근한 긴장이 맴돌았던 1차 고위급 회담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 2차 회담 장소인 통일각의 의미를 놓고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집중적인 발기에 따라서 1985년 8월에 완공됐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8월 15일은 우리 민족 해방의 날이 아닙니까? 8.15를 계기로 통일각이 완공됨으로 해서 조국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제2 해방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고 오늘 또 통일각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의미가 그 자체에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림이죠. 평창올림픽이나 남북 특사 파견, 또 정상회담까지 하나하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80여일 동안에 일찍이 북남 관계에서는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변적인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측 수뇌부와 또 남측 인민들에게 우리 북측 동포들이 진심 어린 감사의 뜻도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또 주변 열강들의 수싸움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방중하면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게 됐죠. 오늘 북중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양재치 국무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전격 방한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있고 또 내일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양 위원을 만나고 난 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미중 등 다자 회담까지 그림을 그리긴 아직 이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북중 정상의 만남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시 주석으로부터 북중 회담 이야기,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인류애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나 역시 회담을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Certainly, we're going to be cautiously optimistic, but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a good indication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een working. 백악관 역시 북미 회담 개최 합의에 이상 기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북미 회담 장소로 베이징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만큼 북미 회담 준비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남북 다음 달 27일 정상회담 개최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혜원 반장이 발제할 때요. 북한 건군일 25일 빼고요. 또 주말 빼면은 26, 27일 중에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맞췄어요. 신 반장. 저도 다음부터는 아예를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 신 반장이 아예 하면은 제가 같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습니다. 정 반장은 그냥 각자 도생해요. 정 반장은 그냥 알아서 좀 살고요. 자, 최 반장. 오늘 합의문 내용 있잖아요. 아까 신 반장이 소개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따져볼까요? 네, 오늘 총 합의된 사항은 3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남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 준비를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기로 하고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에 확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실무 문제들을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열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리고 오늘 총 회담 시간은 91분이었습니다. 남북회담 치고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합의에 도출됐다고 하는데 종결회의에서 조명균 장관, 4월 27일 진행될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성건 위원장은 오늘 고위급 회담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 단번에 했는데 앞으로 좋은 회담 문화를 창조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의제는 조금 더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날짜 오늘 오후에는 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바로 나왔네요. 네, 실제로 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원래 논의하기로 했던 날짜뿐만 아니라 의제, 또 정상 간 한라인 설치 등 이런 후속 실무 접촉 모두 다 논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성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죠. 말을 아주 구수하게 하더라고요. 네, 조명균 장관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침착하게. 자, 분단 후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앞서 두 차례는 이제 평양에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정 반장, 지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느냐, 그것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대회가 2차 정상회담 당시에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아닌 육로로 걸어서 넘어가는 모습이 아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었던 장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회담 준비 책임자였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북한 지도자의 첫 방한이란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걸어서 분계선을 넘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길은 하늘색 건물 사이, 지금 보이시는 하늘색 건물 사이, 그러니까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또 승용차로 이동을 한다면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소대 방북 때 이용한 북한군 대기실과 유엔사 장교 사무실 사이에 있는 잔디밭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 지금 한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판문점 JSA 우리 측 지역에는 크게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북측과 마주보고 있는 자유의 집,
그리고 거기서 남서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있는 건물이 바로 평화의 집입니다. 1989년 연건평 998평 규모 3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1층에는 기자실과 회의실, 2층에는 회담장과 대기실이 있고 3층에는 식사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회담장 안에는 이제 뭐 CCTV,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서 그 영상과 음성 모두 청와대와 이 남북 회담 본부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제가 갈까 그냥? 예? 네, 알았어요. 네. 이 회담에 누가 배석하는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중앙에 두고 양옆에 이렇게 남북 대표단이 배석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측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 또 두 차례 고위급 회담 수석 대표를 맡은 조명균 장관이 나갈 것 같고요. 북측에선 뭐 특사로 왔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올 수도 있고 역시 고위급 회담 대표였던 이선권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참석할 만한 인물들이네요. 지금 신반장이 거론했던 사람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하고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과거 정상회담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내외가 함께 평양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2박 3일 일정이었고 또 회담 외에 뭐 만찬이나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당일치기 회담이 될 것 같아서 또는 뭐 출퇴근이 할 수도 있죠. 네, 뭐. 그래서 며칠. 뭐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역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설주를 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지난 방북특사단 만찬 때도 이설주를 노출시켰고 또 이번 북중 정상회담 때도 이설주를 대동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기면서 뭐 일종의 정상국가 외교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아직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요. 임박해서 아슬아슬한 예측을 좀 많이 해봐요. 신반장이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북한, 중국을 또 다 만나는 날이에요. 그 판문점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한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요. 또 양재츠 국무위원이 방한했잖아요. 지금 정의용 실장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어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지만요.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그 뭐 양재츠 국무위원 얘기도 뭐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제 정의용 실장하고 양재츠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이제 네, 만나고 만나고 있는 네. 상태인데요. 뭐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 양 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봐야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리 청와대 입장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중국 앞에서도 비핵화 실천 의지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의변 대변인 북중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중국이 평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 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항구적 비핵화에 확실한 전기가 마련될 걸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북중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회담이 잘 진행이 됐고 북미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과 인류애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중국 정부가 북중 회담을 사전에 친서로 알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만 백악관은 이 단계적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뭐 단계적 접근법,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일괄 타결 방식이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리비아식 핵 해법과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선언은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라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북미 회담과 핵 협상에 대해서 올바른 그리고 적합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또 연일 북한의 대화 공세가 최대의 압박 작전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중국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압박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이 상당히 좀 당혹해하고 있잖아요. 재팬 패싱 부분에 대해서 그 아베 총리가 다음 달 17일인가 미국에 간다는 그 외신을 제가 봤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 토마스 바흐죠.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방북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그 공항에서 목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공항인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무튼 그거는 속보가 좀 나중에 들어올 테니까 오늘은 뭐 저희가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속보가 들어오면 얘기를 좀 해보고요. 아 그리고 양 반장, 우리 예술단 선발대, 평양 공연을 할 예술단 선발대가 오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공연장 설치를 위한 그 기술진 70여 명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공연할 동평양 대극장, 류경 정주영 체육관 무대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우리 가수단이 어제 이 가수 조용필 씨 연습실에 모여서 합동 노래 연습을 했다는데 조용필 씨 연습실이 큰 모양이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렇죠. 예, 조용필 씨 그 대표적인 노래죠. 친구요 하고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세 곡을 합창곡으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네, 본진이 아마 모레쯤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자, 좋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 정부도 바쁘고 하나하나가 다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신반장이 좀 바쁘겠지만 좀 잘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할게요.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27일 개최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제 내놨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만나기 전까지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뭘 했는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또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해서 최 씨가 과연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다시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세월호 관련 의혹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전화 지시 2번, 그리고 최순실 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테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침실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무엇 했는지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뿐입니다. 그리고 오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한 뒤 오후 2시를 넘어 최순실 씨가 올 때까지 4시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체 관저에서 무엇 하고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이제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장관 또 수석 뭐가 이렇게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훨씬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에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참모들의 대면 보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요즘은 대면 보고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보고 방법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0분쯤 걸려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보낸 이메일 보고도 바로 확인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화와 이메일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병이 보고서를 들고 직접 이렇게 달려간 거죠. 그래서 첫 보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도 뛰었습니다. 직접 뛰었습니다. 평강실부터 관저까지 검찰이 달려가 봤더니 아무리 빨라야 7분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10시 12분에서 13분 보고서 완성 시각을 토대로 첫 보고 시각을 10시 19분에서 20분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침실 앞 탁자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첫 보고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침실 앞에서 소리쳐 박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였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출입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안 전 비서관이 탄 승용차가 본관에서 출발한 게 10시 12분이었고 관저에 도착한 게 10시 20분이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검색 절차 없이 관저로 들어올 수 있는 보안 손님은 A급 그리고 B급으로 구별이 됩니다.
정문을 통과해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A급, 그리고 정문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B급이었는데요. A급은 최순실, 김영재, 박채윤 단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B급은 기치료사, 왕신리 원장 등 비선 진료인으로 모두 출입 기록이 A급, B급 모두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사 당일 최순실의 관저 방문은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바로 이영선 전 행정관의 행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급박했던 날 이 전 행정관의 승합차가 오후에 2번이나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모두 강남에서 시청 방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압구정동의 한 김밥집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도 확보를 했습니다. 강남과 압구정, 바로 최순실 씨 집 근처였던 거죠. 이 전 행정관은 당일 최 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던 문고리 3인방 모두 최 씨의 출입을 인정했고 중대본을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는 최 씨의 제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뒤 중대본 방문이 전격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인이 중대본 방문 결정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하지 않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참사 당일 최 씨의 방문에 굉장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사실상 최 씨의 결정이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 씨의 손은 과연 어디까지 뻗었던 걸까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담화에서 내놓은 극약 처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경은 자신들이 해체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또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아 논란이 커지자 박 전 대통령은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며 역정을 냈다고 하죠. 그 의혹의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걸까요?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날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세월호 7시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많은 걸 밝혀냈지만요. 지금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이 설명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지금 수사 자체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답답한 상황이고요. 자, 7시간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 속보 하나만 좀 먼저 좀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의 어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활동을 방해하도록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어요. 오늘 재판에 넘겨졌더라고요. 예,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무산시키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 여당의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필요하면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비정상적, 편향적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라 이런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실제로 2015년 11월 여당 측 위원들은 7시간 이 조사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회의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또
또 당시 새누리당은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이 세월호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 부족 타령만을 탓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해서 무능함을 드러냈다라고 했었는데 앞서 만들어진 그 문건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네, 뭐 당시 상황이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검찰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이었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조사를 했는데 공범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하급자에게 지시한 정도의 직권남용 혐의는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또한 청와대의 그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강행한 것으로 어제 진상조사의 결과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이에 조사위는 국정화 작업 관련자 25명 안팎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춘, 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및 고위 공무원들이 포함이 됐는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김상곤 교육부 총리는요. 공무원들이 정부 지시대로 일하다가 수사 의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관련한 얘기는 어제 저희가 잠깐 좀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거네요.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민변 소속 이 장덕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게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헌재가 몇 년이 지난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관련 고시를 폐지를 해서 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재가 이 결정을 2년 4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위헌 문제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아주 끊이지 않고 있을 때는 뭐 정부의 눈치를 좀 보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관련 고시가 삭제된 후에 뒤늦게 판단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헌재는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비판이 뭐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어제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다뤄봤지만은 정치권에서 뭐 일제히 비판했잖아요. 어제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 그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좀 침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실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런 논평을 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 논평. 자, 정윤회 씨와의 미래설, 종교의식 참석설, 프로포폴 투약설, 미용시술설 등의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지만 대변인 7시간 부역자는 모조리 석고되죄해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을 원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 이니까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라던 대목을 편파적으로 수사받았던 것이 사실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배포했지만 논란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은폐에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제 논평이 나오자마자요.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진짜 당의 공식 입장이냐 이런 질문들이 좀 줄이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논평이라면서 홍지만 대변인 이 논평 당의 공식 입장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식적인 논평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그 불행한 사고에 그 시간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국민들 어떤 경우든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결국 오늘 해당 논평을 완전히 철회하고 수정된 논평을 내놨는데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 어떤 이유로도 모두가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로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일주일째잖아요. 어제 세월호 7시간 관련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 전 대통령이 좀 섭섭하게 느낄 만큼 사실 뉴스가 좀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여전히 조사는 거부하고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섭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좀 전해드리면 어제를 포함해서 2차례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향후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마련책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어제는 한 10시간에 걸쳐서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응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구인장을 발부를 해도 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서 구인장 카드를 바로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면서 우회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해 비공개 조사가 유력하고 일단 현재는 변호인단과 일정, 조사 방식, 장소 등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3번째 옥중 조사 정도는 또 시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며칠 남았으니까 시도는 계속하겠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검찰이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 속보도 좀 들어왔고요. 국정원 간부 3명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그 수용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왔고요. 세월호 7시간 등등 관련해서 어제 윤 전 추 전 행정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위증죄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제 추가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간호장교 조효옥 대위라고 또 기억하죠. 조효옥 대위를 또 처벌해야 된다. 그런 또 청와대 청원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열기를 좀 띠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세월호 7시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중진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중진 4명은 지난 20일에 이어서 오늘도 2차 회동을 갖고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중진들의 비판에도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1차 모임에서 정우택, 이주영, 나경원, 유기준 의원 이렇게 중진 4인 4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 이거 정 안 될 것 같으면 홍 대표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라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해들은 홍 대표 반응 아주 냉소적이었죠. 극소수 일부 반홍 중진들의 비협조가 거침없이 나가는 우리의 지방선거 전선을 막는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흔한 말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망신을 당한 중진들 오늘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뭉쳤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 바로 미친개 논란이었죠. 자, 홍 대표가 틈만 나면 비집고 올라오는 연탄가스라고 힐난했던 그 사례를 콕 집어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연탄가스, 한줌, 부역자 노릇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당대표가 이러니까 당 대변인도 막말을 오버하는 행태를 벌이고 결국은 사과하는 이런 자충수를 두는 이런 행태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홍 대표 사당화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등록을 했던 서울 노원병의 김정기 당협위원장이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이럴 거면 후보 공모는 뭐하러 했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최근 홍 대표가 이 김 위원장을 제명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민주적 당 운영과 정반대의 여러 가지 모습이 지난 일주일간도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명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 첫 번째 제명 1호 유여해 전 최고위원입니다. 유 전 최고 이 남일 같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SNS에요. 제명. 이제는 누가 제명일까요? 유여해, 정준길, 김정기, 다음은 바로 너라고 했습니다. 자, 유 전 최고는 특히 장제원 대변인을 가리켜서 당에 해악을 끼쳤으니 장 대변인도 윤리위 회부하고 그런 장 대변인 두둔한 홍준표 대표도 같이 윤리위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맹 비난을 했더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봉주 전 의원 정계 은퇴 선언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정 전 의원만큼이나 난감한 처지가 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자, 정봉주는 결백하다라면서 거액을 베팅했던 민주당 김비호 중영도 지역위원장입니다. 자, 논란의 시작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변호인을 자처했던 이 박훈 변호사가 이 정 전 의원 주장이 사실이면 내가 1억 원을 내겠다 이렇게 베팅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는 정 전 의원 알리바이에 허점이 많다고 봤던 거죠. 자, 평소 정 전 의원과 친분이 있던 이 김비호 지역위원장 박훈 변호사 글을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지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자, 정 전 의원 불러서 3자 대면해봅시다. 정봉주 결백 입증할 수 있다는 것에 내 돈 1억 베팅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냥 1억 베팅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 받고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창시절에 도박은커녕 지금도 그렇습니다. 짤짤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방송 전에 복 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1억 받고 1억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판돈이 총 2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판돈이 배로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3주간 진실게임이 이어졌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결국 전 의원의 사실관계 인정. 일단은 뭐 성추행 사실 인정은 아니지만요. 사실관계 인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100% 신뢰했던 그래서 2억 원을 베팅했던 김비호 위원장 결국 꼼짝없이 그 돈을 내놔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어제 SNS에 박훈 변호사께 사과드리고 피해를 주장하신 A씨께도 사과드린다고 했죠. 자, 또 이럴 때는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복 부장께 물어봤더니 이 낙장 불입은 만고의 진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분들 역시도 한 입 갖고 두말하지 마라. 그래서 2억은 어디 갔습니까? 내놔라. 시원하게 가자. 뭐 집중 성토를 했죠. 자, 김비호 위원장 아마도 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이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밤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심을 밝힌 겁니다. 말 아닌 행동으로 국민과의 약속 지키겠습니다. 국가폭력 앞에 희생되고 상처받은 분들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1,000만 원 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근데 성우분이 좀 우는 목소리를 내시네요. 자, 김비호 위원장 당장 목돈이 없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려운 결단한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말의 무거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비호 위원장이 또 그런 결정을 했군요. 근데 이대로 넘어가면은 부장이 무슨 뭐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가 좀 잘못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뭐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국회 이제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미친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울산시청 압수수색 그 문제를 놓고서요. 그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아주 뭐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네, 오늘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벌어진 논쟁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그 미친개 논평에 대해서 전체 경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한 만큼 철저히 울산 경찰 문제와는 좀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
황운하 울산청장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 이후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4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경찰 황운하 같은 분이에요.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라 황운하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왜 하필이면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이 됐던 지난 16일 당일에 집행을 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러 망신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 타이밍을 일부러 맞췄다. 그 얘기군요. 그런 주장인 거죠. 물론 이철성 청장은 지난 15일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16일에 집행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민주당도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만약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면서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그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죠. 그 문제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 지원은 퇴임 후 15년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2002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이효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 2월 말로 공식 종료가 된 건데요. 때문에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를 5년 추가 연장하는 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경호기간이 끝났는데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호를 하고 있다?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법도 필요 없네,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두 차례 이효 여사에 대해서 법안이 계류 중일 때는 그 법안이 그 국회 의결 이게 지금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런 문제를 갖고 좀 공방을 벌였군요. 예, 근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반론을 폈습니다. 이제 김진태 의원 주장이 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완전 팩트는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전직 대통령 내외의 경우 경호처,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경호가 종료가 되면 또 곧바로 그 경호 책임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호 지원이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군요. 네. 그리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공천 문제로 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도 뭐 비판하면서 서로 뭐 갈등도 빚었었는데, 그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인가요? 경남부지사를 창원시장 후보에 전략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서 뭐 상당히 시끌시끌한 분위기예요. 네, 이게 왜 논란이냐 하면 현 그 안상수 창원시장을 낙천키로 예고한 것과 다를 게 없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안상수 시장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부정공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건데, 아시다시피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는 대표적인 홍준표 대표 측근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만약 전략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다. 즉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네, 반장들도 뭐 잘 알겠지만은 안상수, 홍준표 이 두 사람이 또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로만 따지면은 안상수 시장이 7년인가 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선배 취급을 뭐 거의 안 한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또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불편한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010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였잖아요. 바로 그 개소리 소송, 뭐 그 공방이었죠. 그럼요, 기억나요. 네. 근데 요즘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이렇게 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때 토론을 하면서 홍 지사가 이 안 시장한테 옆집 개가 짖는다고 소송까지 낸 사람이 무슨 통합을 하겠다고 대표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빚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승자는 안상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선거에서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도지사가 홍준표, 창원시장 안상수. 그 이후로도 이 충돌이 계속되는데 홍 대표가 딱 정리를 하죠. 옛날에 같이 정치했는지는 몰라도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한테 반역하고 대드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홍준표 대표가 뭐 본인의 입으로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에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어떻게든 좀 불이익을 주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리고요. 그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죠. 그 박창진 그 전 사무장 사진이 공개됐는데 사진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이 SNS에 본인이 직접 올린 사진인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머리 뒷모습 사진인데 무슨 큰 혹 같은 게 좀 생겨 있는데 저게 종양이라고 합니다.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지난 3년간 생긴 머리 악성 종양, 올해 들어 너무 커져서 수술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이지만 그 사건 이후에 직위를 다 잃고 또 주변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마침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사건 당시에는 모든 직에서 물러났지만 어차피 뭐 오너 일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뭐 언젠가는 복귀할 거란 예상이 있었죠. 한진 칼 자회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 등기 임원 사장으로 경영에 오전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수술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경영에 복귀하고 어쨌든 뭐 하루에 공교롭게 또 그런 일이 또 동시에 일어났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법사위로 갈게요. 여야 법사위서 울산시청 압수수색 공방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오늘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 네 번째 교섭단체가 탄생하게 됐는데 우리 정치 지형이 급변할 전망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출범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협상 개시 9일 만에 도출한 합의문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마침내 손을 잡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자, 어렵게 탄생하게 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은 평화와 정의입니다. 협상 막판에 진통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록 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먼저 맡기로 하고 대신 공동교섭단체 명칭엔 민주평화당의 평화를 앞세우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 평화와 정의로 한다.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자, 이제 국회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나면서 국회의 협상 구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크게 보면 진보 성향의 범여권과 보수 성향의 범야권으로 재편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엔 1대2 구도였는데 이젠 2대2 구도로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캐스팅 보트를 자처했던 바른미래당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선 진작부터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섭단체를 하는 걸 보고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 바른미래당에선 강한 견제가 시작됐지만 사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다소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으로 겨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웠는데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엔 교섭단체가 깨지게 됩니다. 특히 이분,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 때문에 정의당에서 막판까지 불출마를 약속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한다 정도로만 합의가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박지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공동교섭단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남지사에 나간다. 전남지사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은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전남지사 출마 생각이 전남지사 얘기만 왜 이렇게 자꾸 해요? 50은 넘었다. 절대 안 넘어오시네요. 자, 어쨌든 현역 의원의 이탈이 없는 한 평화와 정의는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이 모임은 경우에 따라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임계영입위원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설에 대해 이렇게 웃어넘겼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다고 그렇게 했길래 저랑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나 보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 가야지 했었습니다. 근데 또 취소가 됐다고 그게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하필이면 서울시당 개편 대회였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출마 기자회견은 오보였지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파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서울시당 개편 대회에서 안 위원장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듣기에 따라선 출마 결심이 선거처럼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정치권에선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마 선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아슬아슬한 예측을 한번 해보죠. 정반장의 예. 자, 제가 어제 4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출마 선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 기간을 좀 더 좁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4월 2일, 늦어도 4월 3일에는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도 적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발제는 평화당과 정의당에 띄우는 음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입니다. 오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한 평화당과 정의당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 문제도 여전하지만 지금 겨우 20석을 맞춰놨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곧바로 교섭단체가 깨지게 됩니다. 진통 끝에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가운데 새로운 정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출범, 정치 지형 급변입니다. 네, 새로운 정치 실험 맞네요. 그러니까 국회 네 번째 교섭단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명칭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잖아요. 오늘 곧바로 등록이 된 거예요, 최 반장? 네, 아닙니다. 일단 정의당이 모레 전국위원회를 열어서요.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양당이 공동교섭단체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 8대 정책 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정의당 전국위에서 이 합의문을 최종 승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31일 전국위를 통과하게 되면 4월 2일 국회 사무처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란 이름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개시 이후에 9일 만에 최종 합의를 한 거잖아요, 정반장. 예. 막판에는 진통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우선 초대 원내대표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먼저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노 원내대표는 5월과 6월에 등록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가 이어받습니다. 양당이 2, 3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공동교섭단체 대표를 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명칭이 또 막판 쟁점이 됐는데요. 평화를 앞세울 것이냐, 정의를 앞세울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원내대표를 정의당이 맡기로 했고 대신 당 명칭은 평화를 앞세우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뭐니 해도 최대 쟁점이 이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문제였는데 이거 합의하기까지 진통이 꽤 컸습니다. 지금 양당 의석수를 합한 게 딱 20석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가까스로 채운 거죠.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또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의원직 버리면은 교섭단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평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그럼 박 의원 불출마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평화당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약속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선에서 일단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신반장.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출마하면은 교섭단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출마 가능성, 불출마 가능성 모두가 열려 있어서 좀 확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평화당에서는 박 의원이 출마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상대로 영입 의사를 꾸준히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가 영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양당이 최종 합의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제작진이 좀 알려온 바에 따르면요, 아까 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그 기사를 얘기하면서 자막은 제대로 나갔는데 신반장이 그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으로 잘못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반장이 요즘 과로예요. 네. 양반장 표정이 안 좋네요. 네. 아까 놀고 있던데. 그래,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이 있잖아요. 그 출마 선언이 뭐 임박한 것 같아요. 그 정반장 예상대로 2일이나 3일이 유력한 거죠, 지금. 예, 조심스럽지만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 뭐 이르면 2일, 늦어도 3일에는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혹시 뭐 제가 예측한 날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안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어때요, 전반장?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구도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가장 바라는 구도는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1대1 구도가 되는 겁니다. 안 위원장이 7년 전에 후보를 양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리턴 매치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 위원장 측에서 박 시장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이미 짜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1대1 구도가 되려면 자유한국당과 연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지금 현재로서는 연대는 없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거나 내더라도 뭐 인지도가 확 떨어지는 인물을 내세워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묵시적 연대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평화당 박지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튼 드라이하게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재밌어요. 홍준표 대표 비상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은 꼭 안 나올 사람한테 나오라고 권해놓고 거절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나가서 떨어지라는 보수 단일화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오늘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 첫 신고 당시에 18억 2,200만 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금이 약 4억 7,700 죄송합니다. 신반장이 만 원 증가했고요. 양반장, 네, 아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건물 가액은 한 3억 원 가량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5,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홍은동 주택을 처분을 했고 또 급여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고요. 청와대 참모 중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96억 원을 신고를 해서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순으로 재산을 신고했고요. 참고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 2억 원 늘어난 17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6억 2,9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서 주요 공직자 가운데 7년 연속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국회의원 287명 중에 74명, 74명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41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 바른미래당이 11명, 민주평화당 5명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 등 모두 4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19
9명으로 전체 의원의 41.5%에 달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절반이 다주택자였군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출범, 정치지형 급변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요즘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카드도 마땅치 않고 당내 중진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홍 대표 어제 백인의 학부모가 말하는 진짜 교육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먼저 자신은 무학인 아버지와 문맹인 어머니 밑에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무학입니다. 학교를 다닌 일이 없습니다. 내 중고등학교 6년을 삼류학교에서 보냈는데 버스 타고 그 학교 모자 쓰고 타면 여학생들이 종점까지 갈 때까지 우리 가방은 안 받아줬어요. 말하자면 따라지 고등학교니까. 그런데 따라지들도 노력하면 인류 인생도 될 수 있다. 나는 그 일념으로 한번 6년을 보냈습니다. 홍 대표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부가 좌파 이념 교육으로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좌파 이념만 주입하는 이런 식의 교육은 정말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교육 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저한테 난동 부리는 좌파들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좌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전교조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평준화 교육을 비판하고 역사 교과서 편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계속 평등을 강조를 하니까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거든요. 다 뭐 평준화 시키고 자율 그 고등학교 이런 거를 자꾸 없앤다고 하고 뭐 그 겉으로 평등을 내세운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좌파에서 30년 동안 속아서 그쪽이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 김일성과 독재체제를 지탱해온 주체사상과 그 선전물에 대해서는 여러 쪽에 거쳐서 무비판적으로 기술 사립한 반면에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홍준표 대표와 참여 학부모들은 상당 부분 의견이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홍 대표가 학부모들이 전교조로 뿌리 뽑는 데 나서야 한다고 하자 학부모들 쪽에서도 불만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정교조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아무리 해본들 좌파들하고 연계된 이 정교조를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정교조 바로잡기 운동을 현장에서 일선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쉽지 않아요. 네. 잠시만요, 어머님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도 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고생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분야에 다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그 일선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네. 박수로 훈훈하게 마무리는 됐지만 어제 콘서트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한국당의 전교조 바로잡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교조가 좌파다, 사회주의 만든다 이렇게 비판하는데도 학부모들로부터 더 노력하라는 말을 들은 홍준표 대표. 앞으로 어떤 교육 정책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백구야 미안해, 하마의 터전 잃은 슬픔입니다.
운동장이 아니라 축구장이죠. 축구장 60개 면적을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이 다행히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화마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죠. 산불로 집을 통째로 잃은 최옥단 씨도 그런 사정입니다. 그는 오늘 마당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개를 끌어안고 백구야 미안해 라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반장 괜찮아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쉬어요. 아니, 양반장이 놀려대가지고.